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밤 11시 47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내거리. 차가운 가을비가 도심의 네온사인을 흐릿하게 적셨다. 신호등 불빛이 빗물 위에서 일렁이고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주말을 앞둔 사람들로 북적였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차선을 바꾸며 승객을 기다렸다. 운전석에는 63살의 박진수가 앉아 있었다. 회색빛 머리카락, 깊게 팬 이마의 주름, 그리고 수십 년간 핸들을 잡아온 단단한 손.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또렷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은 삶에 대한 성실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일이면 은퇴였다. 정확히 30년 동안 이 도시의 밤거리를 누볐다. 1994년 11월 16일, 23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핸들을 잡았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명절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에도 그는 이 거리를 지켰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렸구나. 박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이 일을 통해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다. 평범하지만 정직한 삶이었다. 핸드폰 화면에 시간이 떴다. 11시 52분. 보통은 이 시간이면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끓여놓은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30년 루틴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거리를 누비고 싶었다. 마지막 밤이니까. 아저씨, 택시요.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고개를 돌렸다. 광화문 사거리 모퉁이,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붉은색 머플러를 두른 모습. 빗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지만 우산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진수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택시가 멈추자 여자는 뒷문을 열고 조용히 탑승했다. 차 안으로 차가운 빗물 냄새와 함께 희미한 향수 향기가 흘러들어왔다. 백합 향이었다. 묘하게 익숙한 냄새였다. 어디로 모실까요? 박진수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다. 여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 길게 내려온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동자. 성북동 방향으로 가주세요. 가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목소리, 이 향수 냄새, 그리고 이 분위기.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30년 전 그의 첫 손님이었던 그 여자와 똑같았다. 1994년 11월 16일 밤 11시 50분. 바로 이곳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는 첫 손님을 태웠다. 같은 검은색 트렌치 코트, 같은 붉은색 머플러, 그리고 같은 백합 향수. 목적지도 성북동이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았다. 그 혹시 전에 제 택시를 타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아마도요. 모호한 대답이었다. 박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1994년 11월 16일 첫 손님을 태운 그날 여자는 성북동 어느 골목길에서 내렸다. 요금을 내며 그녀는 말했다. 기사님, 오래오래 안전운전 하세요.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길.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진수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30년 동안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운전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다. 도심의 불빛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박진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여자를 힐끗 바라봤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우산도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박진수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짧은 대화를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박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로를 줄 수 있었다.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조금 젖는 건 괜찮아요. 여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택시는 종로를 벗어나 성북동 방향으로 올라갔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가의 조용한 골목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기사님, 이 일 오래 하셨어요? 갑자기 여자가 물었다. 박진수는 잠시 놀랐다가 대답했다. 네, 정확히 30년 했습니다. 내일이면 은퇴해요. 30년이요? 그럼 1994년부터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11월 16일에 시작했죠. 내일이 딱 30년째 되는 날이에요.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첫 손님을 기억하세요? 박진수의 손이 또다시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백미러로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기억합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여기 광화문에서 태웠는데 손님과 아주 비슷했어요. 옷차림도 같고 향수 냄새도 같고 목소리도 같고.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수와 눈을 마주쳤다. 백미러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가 보였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맞아요. 제가 그 손님이에요. 네. 하지만 그건 30년 전인데 시간이라는 게 꼭 직선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에요. 기사님. 여자의 말이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박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 3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다. 한 살도 먹지 않은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는 매일 밤 이 길을 반복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박진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뒷좌석의 여자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유령처럼 희미해 보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믿기 어려우시겠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겉모습은 젊었지만 그 눈은 끝없는 반복 속에서 지쳐버린 영혼의 것이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1994년 11월 16일 밤. 기사님의 첫 손님이었죠. 그날 저는 성북동의 한 골목길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한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이어갔다. 그날 밤, 제가 그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저를 쳤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택시 안이 침묵에 잠겼다.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다. 박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한서연을 내려준 후 바로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갔었다. 그 골목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제 영혼은 그날 밤 11시 50분으로 계속 돌아가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돼요. 타임루프. 박진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너무나 생생했다. 환상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저는 광화문에서 택시를 탔어요. 처음엔 기사님의 택시였지만 다음 날엔 다른 택시였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떤 날은 택시를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탔고 어떤 날은 걸어갔어요. 하지만 결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 골목길에서 그 차에 치여 죽는 거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1만 950번의 죽음을 반복했다. 매일 밤 같은 공포, 같은 고통, 같은 절망. 그녀는 수없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택시를 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보기도 했고, 아예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교묘하게 그녀를 그 골목길로 이끌었다. 왜 하필 그날 밤부터인 걸까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약속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영혼이 이 밤에 묶여버린 거예요. 택시는 이미 성북동 초입에 접어들었다. 좁은 골목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래된 담벼락과 가로등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박진수는 속도를 줄였다. 그 약속이 뭐였나요? 첫사랑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었어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녀는 창밖에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이준혁. 우리는 고3 때 사귀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됐어요. 그는 부산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서울에 남았어요. 처음엔 연락을 자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1994년 가을, 한서연은 이준혁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군 제대 후 서울로 올라온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11월 16일 밤 12시, 성북동의 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5년 만의 재회였다. 한서연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저는 너무 설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그가 좋아하던 백합 향수를 뿌렸어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택시를 탔죠. 기사님의 택시를요. 그런데 왜 약속 장소까지 10분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가 저를 어떻게 볼까? 우리 사이는 여전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한서연은 택시에서 내린 후 약속 장소로 가는 대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망설임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버렸다.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골목길로 들어섰고 한서연을 발견하지 못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준혁을 만나지 못하고 그 후회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 영혼이 이 밤에 갇힌 거예요. 그럼 이준혁 씨는? 그는 찻집에서 저를 기다렸겠죠. 1시간, 2시간, 어쩌면 그 이상. 하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는 제가 마음이 바뀐 줄 알았을 거예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동안 매일 밤 반복되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준혁에게 진실을 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는 사실이었다. 저는 수없이 탈출을 시도했어요.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시간에 출발하고, 아예 집에 있으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언제나 그 골목길로 이끌었어요.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요. 박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았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은퇴를 준비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같은 30년 동안 지옥 같은 반복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다시 제 택시를 타신 거죠?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요. 기사님의 마지막 날이자 제가 처음 이 루프에 갇힌 날이에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기회?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기회요. 택시는 성북동의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어둠을 밝혔고 오래된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빗소리는 여전했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은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한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길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30년 동안 1950번을 지나온 길.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박진수의 존재 때문이었다. 기사님, 잠시 여기서 멈춰주실 수 있나요? 한서연이 말했다. 박진수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택시가 골목길 한가운데 멈췄다. 한서연은 차창 너머로 한 건물을 응시했다. 낡은 2층 건물이었다. 1층에는 이미 문을 닫은 작은 서점이 있었고 2층에는 예전에 찻집이었던 공간이 있었다. 저기예요. 제가 준혁과 만나기로 한 곳이요. 박진수도 그 건물을 바라봤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 30년이라는 시간이 이 건물에도 흔적을 남겼다.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에요. 찻집은 2000년대 초반에 문을 닫았고 서점도 10년 전에 폐업했죠.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이곳을 지나가요. 그리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이곳에 도착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한서연은 차문을 열고 내렸다. 빗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진수도 따라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우산을 펼쳐 한서연에게 건넸다. 쓰세요. 비를 너무 맞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비에 젖어도 상관없어요. 한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우산을 거절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고집스럽게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에 받쳐주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비는 맞지 않는 게 좋아요. 한서연은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30년 동안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기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30년 전에도요? 네, 그날 밤 기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오래 안전운전 하세요.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길.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남았어요. 박진수는 깜짝 놀랐다. 그날 한서연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것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박진수가 한 말이라고 했다. 아니에요. 그건 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요. 아뇨. 기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좋은 만남 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준혁을 만날 용기를요. 두 사람의 기억이 엇갈렸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기억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전했다는 것. 한서연은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박진수도 우산을 받쳐 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건물 앞에는 작은 계단이 있었고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한서연은 그 문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찻집이 있었어요. 달빛 정원이라는 이름이었죠.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 성북동 야경이 보였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렀어요. 준혁과 저는 고등학교 때 자주 이곳에 왔어요. 시험 끝나고 방학 때, 생일 때마다요. 그럼 이준혁 씨도 이곳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는 제가 그날 밤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곳을 다시는 찾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아픈 기억일 테니까.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진수는 그녀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약속, 전하지 못한 마음,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이 한서연을 이 루프에 묶어두고 있었다. 혹시 이준혁 씨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루프 안에 갇혀 있어서 밖의 세상을 알 수 없어요. 매일 밤 11시 50분부터 자정 사이의 시간만 존재하니까요. 낮 시간도 다음 날도 없어요. 그냥 끝없는 밤의 반복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혁 씨는 30년 동안 계속 살아오셨겠네요. 지금쯤이면 55살이 되셨겠죠. 결혼도 하셨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길 바라요. 저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준혁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이준혁이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박진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이준혁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다면 한서연의 저주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한서연 씨, 만약 제가 이준혁 씨를 찾아낼 수 있다면요? 그분께 그날 밤의 진실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저주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서연은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불가능해요. 기사님은 내일 은퇴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사라져요. 다시 11시 50분으로 돌아가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내일 은퇴한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매일 밤 이곳에 온다면 저도 매일 밤 여기서 손님을 기다리면 돼요. 박진수의 말에 한서연의 눈이 커졌다. 30년 동안 누구도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믿는다 해도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하지만 박진수는 달랐다. 왜 그러시려고요? 저는 그냥 유령이에요. 기사님의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님은 제 첫 손님이었고 오늘은 마지막 손님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연이란 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요. 손님과 제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박진수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서 우산을 받쳐주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고마워요,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이 바로 은퇴하는 날이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택시키를 잡았던 일상이 오늘로 끝난다. 여보, 오늘 택시 반납하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아내 김영희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물었다. 박진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만난 한서연 생각뿐이었다. 글쎄, 좀 쉬다가 뭐라도 해야겠지. 손자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좋고 취미생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다. 박진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여보, 혹시 1994년에 성북동에서 교통사고 난 거 기억나요? 1994년이요? 그게 벌써 30년 전인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박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에게 어젯밤 일을 설명하기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다. 유령을 만났다고 타임루프에 갇힌 여자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면 아내는 걱정할 것이다. 아침을 먹고 박진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오래된 책장에는 30년 동안 모아온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다. 그는 1994년 11월의 신문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신문지 사이에서 그는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성북동 골목길 교통사고. 20대 여성 사망. 1994년 11월 17일자 기사였다. 박진수의 손이 떨렸다.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11월 16일 밤 11시 58분경 성북동 한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A씨 35세의 승용차가 골목길을 걷고 있던 한서연 씨 25세를 충격했다. 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진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서연의 이야기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정말 그날 밤 죽었고 그 영혼이 30년 동안 루프에 갇혀 있었다. 이준혁.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찾지? 박진수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다. 1994년 당시 한서연과 같은 나이였다면 지금 55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위를 좁히기 어려웠다. 박진수는 다시 신문 기사를 읽었다. 혹시 한서연의 장례식이나 추모 기사에 이준혁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는 며칠 뒤에 신문들을 뒤적였다. 11월 20일자 신문에 작은 부고 기사가 실려 있었다. 고 한서연 양의 연결식이 11월 19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친 한기철 씨, 모친 박순자 씨가 있다. 부고 기사에는 친구나 연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박진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한서연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한서연, 25세, 1994년. 그럼 1969년생이고 고등학교는 1987년쯤 졸업했겠네. 박진수는 한서연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는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신문 기사에 없었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한서연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달빛 정원이라는 찻집, 성북동, 고등학교 때 자주 갔다. 성북동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라면 범위가 좁혀진다. 박진수는 1980년대 성북동 일대의 고등학교들을 검색했다. 몇 개의 학교가 나왔다. 그 중에서 달빛정원 찻집과 가까운 곳은 두 곳이었다.
일단 시작은 해야지. 박진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 가세요? 오늘 택시 반납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후에 반납하러 갈게요. 박진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믿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진수는 버스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성북고등학교였다. 오래된 학교 건물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박진수는 행정실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1987년도 졸업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행정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한서연이라는 이름인데. 한서연이요?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없네요. 박진수는 실망했지만 두 번째 학교로 향했다. 성신여자고등학교였다.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다른 답이 돌아왔다. 한서연 동문이요? 네, 1987년도 졸업생이 맞습니다. 박진수의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 혹시 그분과 친했던 친구나 동창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이준혁이라는 남학생. 이준혁이요? 아, 그분이라면 저희 학교 동문이 아니라 인근 남자고등학교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 시절엔 남녀공학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근 남자고등학교의 명단을 확인해야 했다. 행정실 직원은 친절하게 동창회 연락처를 알려줬다. 동창회장님께 연락해보세요. 아마 도움을 주실 거예요. 박진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학교를 나섰다. 그는 벤치에 앉아 동창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신여고 87학번 동창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박진수라고 합니다. 한서연 동문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동창회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서연이를요? 세상에, 서연이 이야기를 하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서연 씨와 친하셨나요? 네, 저는 최미라라고 해요. 서연이와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연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사실 서연 씨의 옛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특히 이준혁이라는 분에 대해서요. 최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준혁 오빠요? 세상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그 이름까지 아세요? 긴 이야기인데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박진수는 성북동의 한 카페에서 최미라를 만났다. 55살의 최미라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진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최미라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최미라는 따뜻한 커피를 시키고 박진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서연이 이야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준혁 오빠 이야기까지요. 박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젯밤의 일을 천천히 설명했다. 30년 동안 택시를 운전했다는 것, 첫 손님이 한서연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젯밤 다시 그녀를 만났다는 것. 타임루프 이야기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다. 너무 황당하게 들릴 것 같았다. 최미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박진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1994년 11월 16일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서연이가 죽은 날이니까요. 최미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했다. 서연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금방 친해졌죠. 서연이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친구였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곁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아이였죠. 이준혁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준혁 오빠는 인근 남고 학생이었어요. 우리 학교 근처 서점에서 자주 마주쳤죠. 서연이는 책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시집, 소설, 에세이, 뭐든지 읽었어요. 준혁 오빠도 책을 좋아해서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최미라는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1980년대 중반, 서울 성북동의 작은 서점. 그곳에서 한서연과 이준혁은 처음 만났다. 둘은 같은 책을 집어들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었다. 둘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서연이는 감성적이고 섬세했고 준혁 오빠는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함께 있으면 서로를 보완해주는 느낌이었죠. 고3 때 사귀기 시작했는데 정말 예쁜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왜 헤어진 거죠? 최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멀어진 거죠. 준혁 오빠가 부산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요. 서연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요. 처음엔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1990년대 초반,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멀리 떨어진 연인들은 오직 편지와 공중전화로만 소통할 수 있었다. 거리는 마음마저 멀어지게 만들었다. 서연이는 준혁 오빠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가끔 만나면 준혁 오빠 이야기만 했어요. 미라야, 준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말을 자주 했죠. 그럼 1994년 11월 16일은 재회의 날이었어요. 준혁 오빠가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연락했대요. 5년 만에 재회였죠. 서연이는 정말 설레어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어요. 최미라는 그날 오후, 한서연과 함께 쇼핑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서연은 검은색 트렌치 코트와 붉은색 머플러를 샀다. 준혁이 좋아하던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백합 향수를 뿌렸다. 준혁이 서연이 향기라고 불렀던 향수였다. 저는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오늘 밤 꼭 잘 되길 바랄게. 준혁 오빠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미라야. 오늘 밤이 지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최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그게 서연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준혁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라야, 서연이가 안 왔어.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고대하던 만남인데 안 갈 리가 없었거든요. 최미라는 곧바로 한서연의 집에 전화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도 딸이 어디 갔는지 몰랐다. 저녁 9시쯤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밤새 서연이를 찾아 헤맸어요. 준혁 오빠, 저,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성북동 일대를 뒤졌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로 서연이가 죽었다고. 최미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준혁 오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자기가 만나자고 하지 않았으면 서연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이준혁 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최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락이 끊겼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에 준혁 오빠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었죠. 몇 년 후에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준혁 오빠가 해외로 나갔대요. 서연이 없는 한국에서 살 수 없었나 봐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최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쯤에 한번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결혼은 안 했다고 들었어요. 평생 서연이를 잊지 못한 것 같아요. 박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서연은 30년 동안 타임루프에 갇혀 있었고, 이준혁은 30년 동안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이후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 혹시 이준혁 씨 연락처를 아시나요? 꼭 찾아야 해요. 최미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연락처인데 이게 아직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최미라는 박진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미국 지역번호가 붙은 번호였다. 박진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호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Hello? 혹시 이준혁 씨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국어로 대답이 돌아왔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박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찾았다. 2024년 11월 20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박진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도착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5일 전 전화 통화 이후 이준혁은 즉시 비행기 표를 끊었다.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만 한서연에 대해 뭘 아신다고 하셨죠? 전화 통화에서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름. 한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준혁의 심장은 3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자신이 택시 기사였다는 것.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가 자신의 택시였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전해주고 싶다는 것. 저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준혁의 결심은 확고했다. 3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들. 왜 서연이는 오지 않았을까? 정말 자신을 버린 걸까? 그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였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진수는 이준혁의 사진을 최미라에게서 받았다. 30년 전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남자가 박진수의 시야에 들어왔다. 55살의 이준혁은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박진수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박진수 씨이신가요? 네, 이준혁 씨 맞으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이준혁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 그리고 한서연의 진실을 듣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를 긴장시켰다. 일단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죠. 박진수는 이준혁을 차로 안내했다. 은퇴한 후에도 그는 자가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공항을 벗어나 서울 방향으로 향했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이준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30년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많이 변했네요. 이준혁이 중얼거렸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 도시도 많이 변했어요. 저도 많이 변했고요. 이준혁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만 남았다. 하지만 한서연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이에 대해서요. 박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젯밤의 일을 천천히 설명했다. 1994년 11월 16일 밤, 한서연이 광화문에서 자신의 택시를 탔다는 것, 성북동으로 향했다는 것, 그리고 목적지 근처에서 내렸다는 것. 서연이는 약속 장소까지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골목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날 밤 달빛 정원 찻집에서 한서연을 기다렸다. 12시 30분, 1시. 시간이 지나도 서연은 오지 않았다. 이준혁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찻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성북동 골목길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그게 서연이었어요? 네, 약속 장소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다. 한서연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저는 서연이가 마음이 바뀐 줄 알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저를 잊었거나 그래서 오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서연 씨는 끝까지 이준혁 씨를 생각했어요. 박진수는 최미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한서연이 그날 얼마나 설레어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이준혁을 그리워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이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만나자고 하지 않았으면 서연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건 이준혁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준혁은 30년 동안 자책해왔다. 그 죄책감이 그를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미국에서 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다. 한서연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준혁 씨, 혹시 오늘 밤 저와 함께 성북동에 가실 수 있으세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혁은 고개를 들어 박진수를 바라봤다. 왜요? 한서연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박진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30년 전에 죽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박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타임루프의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다. 한서연의 영혼이 매일 밤 11시 50분으로 돌아간다는 것. 30년 동안 같은 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준혁만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준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박진수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어요. 2024년 11월 20일 밤 11시 45분 광화문 내거리. 박진수와 이준혁은 택시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거리를 휩쓸었고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밝혔다. 박진수는 핸들을 꽉 쥐고 시계를 바라봤다. 곧 11시 50분이에요. 이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정말 한서연이 나타날까? 3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11시 49분.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다.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주말 밤을 즐기고 있었다. 술집과 카페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11시 50분. 정확히 그 순간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택시요. 박진수와 이준혁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광화문 사거리 모퉁이,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있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 붉은색 머플러. 이준혁의 숨이 멎었다. 서연이.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날 밤 그대로였다. 25살의 젊은 얼굴, 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동자. 박진수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택시가 멈추자 한서연은 뒷문을 열고 탑승했다. 그녀의 눈이 뒷좌석의 이준혁과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준혁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25살의 연인이 되었다. 준혁아.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영혼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준혁아. 내가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두 사람은 울먹이며 서로를 껴안았다. 박진수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성북동 방향으로 출발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니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서연아,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준혁이는 많이 변했어. 머리도 새고 주름도 생기고 30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시간을 살아왔으니까. 나는 시간에 갇혀 있었어. 매일 밤 같은 시간을 반복했어. 이준혁은 한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가 30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너를 구해줄게.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뭐라도 할 거야. 너를 이 루프에서 꺼내줄 거야. 택시는 성북동의 좁은 골목길을 올라갔다. 달빛 정원 찻집이 있던 건물 앞에서 박진수는 차를 멈췄다. 한서연과 이준혁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박진수도 함께 내렸다. 여기가 우리가 만나기로 한 곳이야. 한서연이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준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렸어. 2시간 동안. 미안해, 준혁아.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이제 왔잖아. 30년 늦었지만 이제 왔어. 이준혁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건물 앞 계단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아, 너는 행복했어? 아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 결혼은? 안 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 내 마음속엔 오직 너뿐이었어. 한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준혁도 그녀를 평생 잊지 못했다. 30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그리워했다. 서연아, 내가 그날 밤 왜 안 왔는지 알아? 응, 교통사고 때문에. 아니, 그 전에. 왜 바로 찻집으로 오지 않고 골목길을 걸었어? 한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웠어. 5년 만에 너를 만나는 게 우리 사이가 변했을까봐. 내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그래서 잠시 골목길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 바보야.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는데. 나도 알아. 이제 알아.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다. 박진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봤다. 30년 만에 재회. 시간을 초월한 사랑.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도 슬펐다. 박진수 씨. 한서연이 박진수를 불렀다. 박진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이 저주를 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가 이 루프에 갇힌 이유는 후회 때문이에요. 준혁이를 만나지 못한 후회, 사랑을 전하지 못한 후회. 하지만 이제 준혁이를 만났어요. 30년 늦었지만 드디어 만났어요. 그럼 이제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데요? 제가 죽은 그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아? 나는 매일 밤 11시 58분에 저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 죽어. 하지만 오늘은 달라. 준혁이가 있으니까. 준혁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쩌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밤 11시 55분. 한서연, 이준혁. 그리고 박진수는 성북동 골목길 입구에 서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 저편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한서연은 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1950번을 걸었던 길, 그리고 매번 그 끝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길. 저기서 200m쯤 가면 모퉁이가 나와요. 그 모퉁이를 돌 때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나를 쳐요. 매번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차종도 똑같아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준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내가 함께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준혁이도 다칠 수 있어. 차가 정말 빨라. 상관없어. 너와 함께라면 어떻게 되든 괜찮아. 박진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먼저 가서 차를 막아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에요, 기사님. 위험해요. 괜찮아요. 30년 동안 이 거리를 달렸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박진수는 골목길로 뛰어들어갔다. 한서연과 이준혁도 천천히 뒤따랐다. 시간은 11시 56분. 2분 후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다. 양옆으로 오래된 담벼락이 늘어서 있었고 가로등은 몇 개 되지 않았다. 한서연은 이 길을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1994년 11월 16일 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다. 이준혁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서연아, 그때 너는 무슨 생각을 했어? 이 길을 걸으면서 너 생각을 했어. 5년 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너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찻집에서 너를 기다리면서 5년 동안 많이 변했을까? 여전히 예쁠까? 나를 여전히 좋아할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 두 사람은 걸으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 3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 11시 57분. 앞서 달려간 박진수가 모퉁이에 도착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직 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차가 옵니다. 박진수가 소리쳤다. 한서연과 이준혁은 속도를 늦췄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소리. 저 차예요. 매번 듣던 소리예요. 괜찮아, 서연아. 내가 지켜줄게. 이준혁은 한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리고 모퉁이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11시 57분 30초.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박진수는 도로 한가운데 섰다. 양팔을 벌려 차를 막을 준비를 했다.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 술 취한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핸들을 잡고 있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박진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운전자는 듣지 못했다. 차는 멈추지 않고 박진수를 향해 돌진했다. 박진수는 재빨리 옆으로 뛰어 피했다. 차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한서연과 이준혁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11시 58분. 운명의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그 차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자신을 죽였던 바로 그 차.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준혁이 있었다. 이준혁은 한서연을 꽉 안고 도로 밖으로 뛰어들었다. 차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는 담벼락에 부딪혀 멈췄다. 한서연과 이준혁은 땅바닥에 넘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있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다. 한서연은 죽지 않았다. 서연아,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준혁이는? 나도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서연은 11시 58분을 넘겼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박진수가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기사님. 세 사람은 일어나서 차를 확인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박진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준혁이 물었다. 한서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시간은 11시 59분. 곧 자정이 된다. 보통은 이 시간에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르겠어요. 자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다시 11시 50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혹시 이 모든 게 다시 리셋되는 건 아닐까?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11시 59분 50초, 55초, 58초, 59초. 자정. 한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준혁은 그녀를 꽉 안았다. 박진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났다. 한서연은 여전히 이준혁의 품에 안겨 있었다. 사라지지 않았다. 11시 50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자정 1분, 2분, 3분. 준혁아, 나 아직 여기 있어. 응, 너 여기 있어. 시간이 흐르고 있어. 한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정을 넘겼다. 루프가 깨졌다. 저주가 풀렸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연은 박진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박진수도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 마침내 저주를 풀었다. 2024년 11월 21일 새벽 1시, 성북동 골목길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다. 술 취한 운전자는 연행되었고, 사고 현장은 정리되었다. 박진수는 경찰에게 목격자로서 진술을 했고, 한서연과 이준혁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30년 동안 매일 밤 반복되던 루프가 정말로 끝난 걸까? 이제 자유로워진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 루프는 깨진 것 같아요. 박진수가 대답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손님은 자유예요. 30년 동안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한서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여전히 창백한 피부,
차가운 온기. 그녀는 영혼이었다. 육체는 30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루프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준혁아,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준혁은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상관없어. 30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이제는 너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박진수는 조용히 그들에게서 물러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 3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그 모든 것을 나눌 시간. 경찰 조사가 끝나고 새벽 2시가 되었다. 박진수는 한서연과 이준혁을 달빛정원 찻집이 있던 건물로 데려갔다. 비록 찻집은 사라졌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추억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데이트했었지. 이준혁이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성북동 야경을 봤었어. 재즈 음악이 흘렀고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나도. 두 사람은 건물 앞 계단에 앉았다. 박진수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다며 2개를 가져왔다. 비록 한서연은 영혼이라 추위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따뜻함은 필요했다. 고마워요, 기사님.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루프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 저주를 푼 건 이준혁 씨의 사랑이었어요. 한서연은 이준혁을 바라봤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25살의 그것이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 준혁아, 미안해. 내가 30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운명이 잔인했을 뿐이야. 하지만 나 때문에 너는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았잖아. 후회하지 않아. 내 선택이었어. 너를 사랑하기로 한 건 내 선택이었어. 이준혁은 한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나는 영혼이야. 언젠가는 떠나야 할 거야. 이승에 머물 수는 없어. 그럼 나도 같이 갈 거야. 안 돼, 준혁아. 너는 아직 살아야 해. 서연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살아야 해. 나 대신 살아야 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어떻게 너 없이 행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를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한서연도 함께 울었다. 박진수는 두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새벽 3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아, 해가 뜨면 나는 떠나야 할 것 같아. 왜? 느낌이 와. 루프가 깨지면서 내가 이승에 머물 이유도 사라진 것 같아. 이제는 편히 쉬어야 할 때야. 안 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30년 동안 못 만났는데 고작 몇 시간 만에 헤어질 수는 없어. 한서연은 이준혁의 뺨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함께했어. 고등학교 때의 추억. 그리고 오늘 밤의 기적.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저 세상에서. 그때는 시간의 제약도 없고 죽음도 없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이준혁은 한서연을 꽉 껴안았다.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빛의 입자들이 그녀를 감쌌다. 사랑해, 서연아.
평생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준혁아. 그리고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한서연은 박진수를 바라봤다. 기사님도 고마워요. 기사님의 친절함이 저를 구했어요. 30년 전에도, 오늘도. 편히 쉬세요. 한서연 씨, 이제 자유로우시니까.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이준혁의 품에서, 박진수의 눈앞에서 한서연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빛의 입자들이 새벽 하늘에 흩어지며 별처럼 반짝였다. 이준혁은 빈 공간을 껴안으며 울었다. 박진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이제 평화로울 거예요. 30년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실 거예요. 이준혁은 하늘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박진수는 성북동 달빛정원 건물 앞에 섰다. 한 달 전 한서연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 그는 손에 하얀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한서연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건물 앞 계단에는 이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서연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참배했고 옛 친구들을 만나 추억을 나눴다. 그리고 매일 밤 이곳 달빛정원 앞에 와서 그녀를 그리워했다. 이준혁 씨, 여기 계셨군요. 박진수가 다가가며 말했다. 이준혁은 고개를 들어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한 달 전의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박진수 씨, 오셨군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라서요. 한서연 씨도 좋아했을 것 같아서 꽃을 가져왔어요. 박진수는 백합 다발을 계단 위에 놓았다. 하얀 꽃잎이 겨울 햇살에 반짝였다. 고맙습니다. 서연이도 기뻐할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맑고 푸른 겨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하늘이었다. 이준혁 씨,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요. 더 이상 여기 있어도 서연이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곳에 추억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연이는 평화로운 곳으로 갔고, 저는 그녀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이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9년 고등학교 시절 한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이곳 달빛정원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땐 몰랐죠. 하지만 그 행복은 지금도 이준혁 씨의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에요. 박진수는 이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준혁 씨는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면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언젠가 제 차례가 되면 서연이를 만나러 갈 거예요. 다시 만나실 거예요. 꼭 믿어요. 우리의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을 초월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의 첫눈이었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그들의 어깨에, 머리에, 그리고 백합 꽃잎 위에 쌓였다. 눈이 오네요. 박진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준혁도 손을 펼쳐 눈송이를 받았다. 서연이가 좋아했어요. 눈을. 고등학교 때 첫눈이 오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함께 눈을 맞았죠. 그럼 오늘도 한서연 씨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눈과 함께 이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한서연과의 추억, 그녀와의 사랑,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감사. 박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인연을 이어준 것뿐이에요. 그 인연이 저를 구했어요. 서연이도 구했고요. 두 사람은 일어나서 서로를 껴안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만난 두 남자. 한 사람은 택시 기사였고 한 사람은 사업가였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인연으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친구가 되었다. 이준혁 씨, 미국 가셔도 연락하고 지내요. 가끔 한국 오시면 같이 이곳에 와서 한서연 씨 이야기를 나눠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박진수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은퇴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백합다발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했다. 한서연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그녀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눈은 계속 내렸다. 성북동의 오래된 골목길을, 달빛 정원 건물을, 그리고 두 남자의 어깨를 하얗게 덮었다. 마치 모든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듯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박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한서연 씨,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마지막 손님이 되어주셔서. 30년 택시 기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그날 밤, 박진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1994년 11월 16일 밤, 첫 손님을 태우던 그날, 한서연이 택시에 탔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사님, 오래오래 안전운전하세요.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길, 손님도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좋은 만남 되세요. 그리고 택시는 성북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결말이었다. 한서연은 무사히 달빛 정원에 도착했고 이준혁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5년 만의 재회를 축하했다. 준혁아, 보고 싶었어. 나도, 서연아, 정말 보고 싶었어. 꿈속에서 박진수는 미소 지었다.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이었지만 꿈속에서만큼은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젯밤 내린 눈으로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아내 김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새로운 시작 같아요. 은퇴하시고 나니 어때요?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30년 동안 달려왔으니 이제는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손자들이랑 많이 놀아주세요. 그럴게요. 박진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봤다. 30년 동안의 택시 기사 인생, 수많은 손님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했던 인연은 역시 한서연이었다.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 30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인연. 그녀 덕분에 박진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한서연 씨, 이준혁 씨, 두 분 다 행복하세요.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박진수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택시 기사가 아닌 한 명의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하지만 가슴 속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특별한 인연을 품은 채 눈은 계속 내렸다. 서울의 거리를, 성북동의 골목길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어제를 하얗게 덮으며 마치 모든 상처를 치유하듯이, 마치 모든 이야기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듯이 30년 차 택시기사 박진수의 마지막 손님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영원한 사랑 이준혁. 세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서연의 영혼은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택시 기사와 자신을 평생 사랑한 남자를, 그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그들 모두의 행복을 빌며 고마워요, 기사님. 고마워요, 준혁아.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눈과 함께 서울의 하늘로 흩어졌다. 영원히